전하, 요즘 대서 관리들의 집을 짓는 데 있어 법도에 어긋난 일이 많다고 하오니 이를 마땅히 다스려야 될 줄로 아옵니다. 그러면 집현전에 명하여 가옥에 관한 옛 제도를 조사해서 올리도록 이르시오. 전하, 장인 장모의 상을 당하면 사유가 상복을 입는 것이 법도이오나 만일 사유가 죽었을 때 장인 장모는 상복을 입어야 할지요.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시오. 전하, 중국에서 온 사신이 병이 났다 하옵니다. 어허, 그래요? 그럼 집현전에 명하여 가서 사신들을 문안하도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나이다. 올해는 세종 탄신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TV 조선 왕조실록에선 4번에 걸쳐서 세종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집현전을 통해서 세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임금은 평소에 사소한 문제도 그냥 결정하지 않고 집현전에 자문을 구하곤 했는데, 그러면 집현전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서 회신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위가 죽었을 때 장인 장모가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복을 입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현전 하면 훈민정음과 성산문 그리고 신숙주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록에 보면 집현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집현전에서 한 일을 보면 세종이 어떤 임금이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현전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경복궁 근정전 옆에 있는 수정전입니다. 이 수정전은 고종 때 지어졌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집현전이 있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570여 년 전 이 세종의 명에 의해서 연구에 몰두하던 집현전 학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어명에 따라 소금법의 폐단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요. 그렇다면 현행 소금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엇보다 소금을 굽는 백성들의 노고가 크다고 하오. 소금을 구우려면 나무가 많이 드는데 이 나무를 구하는 일이 어려울 뿐더러 세금으로 바치는 소금은 운반 도중에 소모가 많아 실제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내야만 정해진 세금을 채울 수가 있다 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요. 그러니까 소금법의 폐단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개정을 하려는 것이군요. 법을 고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요. 그저 우리가 백성들의 사정을 밝혀 올리면 전하께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결하실 것이요. 자, 어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빨리 정리합시다. 그럼 수고들 하세요. 자, 여기는 뭐 하시는 겁니까? 어허, 지금 시상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어찌 방해를 하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시상을 떠올리고 계셨다고요? 그렇소. 저 그림을 보고 시를 지어 바치라는 어명이 계시었소. 저건 무슨 그림이지요? 저 그림은
이번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가져온 그림이요. 좋은 그림을 받았으니 그 답례로 시를 지어 보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시를 지어 바치라는 명을 내리신 게요. 예. 푸른 물구비 한 구비에 천첩 돌벼랑 둘러 있고 흰 옷 입고 미소 짓는 참된 모습이 말고 또 박도다. 이제 더 이상 방해를 해선 안 될 것 같군요. 저는 조용히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뽑아내고 즐거움을 피게 하리. 잠깐만요. 어딜 가세요? 이 전국의 약재를 조사하라는 어명이 계셨소. 약재 조사요? 약재 조사는 왜요? 지금 조선에 알려진 의술과 약재 쓰는 법은 이 대부분 중국에서 온 것인데 이 풍토와 사람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하는 법.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의술과 약재를 연구하라고 하셨소. 자, 어서 갑시다. 자, 갑시다. 이렇게 제가 오늘 집현전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소금법 연구, 외교 문장 짓기, 그리고 약재 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세종은 각종 유교와 관련된 관운상제 예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농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딜 가세요? 좌의정 이진대감께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저희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돌려주라는 어명이 계시었소. 정영실 씨가 어이없는 표정이군요.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이 집현전은 학문 연구기관이고 그래서 집현전 관리들을 학사라고 부르는데요. 학사, 공부하는 선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현전 학사들에게 신하들의 사직서를 돌려보내는 일을 시킨다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가 힘든데 세종은 웬일인지 신하들의 사직서를 돌려보내는 일은 꼭 집현전 학사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설득하게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의 심중을 이해하게 하는 한 통의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방금 집현전에서 만났던 집현전 학사 이계전이 쓴 당시 소금 관련법의 폐단에 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모두 4천여 자에 달하는 이 장문의 이 보고서는 소금에 관련된 중국 역대 관련법을 소개하고 소금 관련 행정의 폐단을 지적하는 동시에 당시 대신들이 주장했던 염전 국유화의 폐단까지 미리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세종으로 하여금 염전 국유화를 막고 소금 관련 행정법을 바로잡는 결정적인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집현전 학사들은 현직 관리들에 비해 그 학문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중신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집현전에서 만든 수백 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집현전의 학사들은 젊고 관직은 낮았지만 당시 상당한 두뇌 집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청이었던 집현전. 하지만 실제로 집현전이 있었던 기간은 세종 2년에서 세조 2년까지 겨우 37년간이었다. 그 37년 동안 집현전에 근무를 한 사람은 모두 96명. 그중 세종이 집현전에 뽑아온 사람이 79명에 이른다. 실록에 의하면 세종이 집현전 학사로 선발한 사람들은 재행연소자였다. 재행연소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선 재행의 기준을 살펴보자. 재행자란 곧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과거 합격 여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국조 방목을 살펴보면 집현전 학사 96명 중 신원이 불확실한 1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과거 합격자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정인지를 비롯해서 16명. 2등이 6명, 3등은 하위지 신숙주 등 11명, 4등이 7명, 그리고 호등은 남수문 등 역시 7명이었다. 즉 전체 학사 9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과거에 1등에서 5등을 합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 당시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 중시에서 박팽년, 성삼문, 이계 등 21명이나 합격하는 등 당시 최고의 두뇌 집단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연소자, 즉 젊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실제로 이들이 집현전에 들어올 때의 나이는 평균 23, 4세로 매우 젊었다. 집현전 학사들, 그들은 놀랍게도 과거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젊은 인재들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젊은 인재들을 뽑아다가 집현전에 근무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집현전에서 처음 관료 생활을 시작한 전문 학자 관료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대신 독서와 연구를 하게 하고 또 새로운 학문을 쌓게 했는데요. 윤소희 씨, 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떤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게 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세종시대 집현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세종 7년의 기록을 보면요. 집현전의 정인지와 설순, 김빈 등에게 당시 선비들이 잘 읽지 않던 역사서적들, 즉 사기와 한서, 송감 등 중국의 주요 역사서적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에는 권치에게 두보의 시를 읽어보라고 권하는 부분이 나오는군요. 또 13년에는 김빈과 우효강에게 산법을 익히라고 지시합니다. 산법이라면 수학이지요? 네. 세종은 직접 구구단까지 외웠으니까 집현전 학사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법도 하군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종 16년의 일입니다. 집현전의 신석견과 남수문 등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는데 이미 나이가 차고 혀가 굳어서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군요.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이 경전을 해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회화는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사역원이라는 관청이 있어서 전문 통역관이 따로 있었는데 세종은 왜 집현전 학사들에게 중국말을 익히도록 했을까요?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주로 중국 송나라 때의 뛰어난 문물과 제도를 연구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려 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남수문, 신석견 그리고 김예몽 등에게 국내에서 중국어를 익히도록 지시한다. 그래, 남수문, 신석견, 김여몽 이 세 사람이 중국어를 잘 배우고 있던가? 전하,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그들이 본래 학문에는 남보다 뛰어난 자들이오나 이제 나이가 차고 혀가 굳어서 비록 오랜 연습을 한다고 해도 중국말을 잘하기는 어려울 줄로 아옵니다. 그러니 중국말 배우는 것은 그만두게 하시고 다시 집현전으로 오게 하여 학문을 쌓게 하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아니요. 집현전 인재들이 중국어에 능통해져서 특히 중국어로 오경과 사설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일뿐만이 아니라 장차에 널리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니 부지런히 익히게 하시오. 예. 세종이 이렇게 집현전 학사들에게 외국어 수업까지 하게 한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조선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교류가 많았다. 그런데 실록에 의하면 사신이 올 때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사신을 접대하게 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집현전 학사들은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학문을 견주곤 했다. 세종의 이러한 조치는 우선 중국에게 조선의 관료들이 학문이 깊고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사실을 알리는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집현전 학사들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려 했던 세종이 노렸던 보다 더 큰 목적은 집현전 학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중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종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집현전 학사들은 하나둘 그 학문과 전문성에서 명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공을 세웠던 성삼문, 신숙주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육신으로 또 한 사람은 세조의 공신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 하지만 집현전 시절 학사로서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집현전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두 인물, 성삼문과 신숙주. 집현전과의 인연을 맺은 것은 성삼문이 빨랐다. 세종 20년, 성삼문은 20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해서 집현전의 발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세종 22년에 신숙주가 집현전에 들어온다. 그런데 세종의 명에 따라 1426년 이들은 박팽년, 이계 등과 함께 산사에서 독서와 연구를 하며 매우 가까워진다. 특히 성삼문과 신숙주는 문장과 어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1443년 정음청에 함께 발령을 받아 한글 창제에 관여하게 된다. 특히 한글 창제를 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깊어진다. 이 두 사람은 중국의 의문학자인 황찬을 만나기 위해 13번이나 머나먼 길을 함께 오갔던 사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장과 예겸과 나란히 문장을 겨루어 동방의 거벽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그 집현전에서 10여 년 같이 근무하면서 각종 공동작업에 참여하면서 대단한 우위를 다졌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제 선의의 경쟁도 있었겠죠. 예컨대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험, 그걸 뭐 중시라고 합니다만은 중시의 두 사람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예컨대 성삼문이 장원을 하였고 신숙주가 차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대단히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집현전의 핵심 관료였습니다. 세조의 왕이 찬탈이라는 뜻하지 않던 사건 속에서 성삼문은 신하의 길을, 신숙주는 정치가의 길을 택함으로써 결국 다른 길을 걸었으나 집현전 학사 시절 성삼문과 신숙주는 20여 년 세월 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매우 친근한 사이였다. 집현전 시절 신숙주와 성삼문의 행적을 살펴보니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들 두 사람은 학자로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중국의 문장가인 사신 예겸이 동방의 거벽이라고 찬사를 했던 신숙주와 성삼문, 그들 두 사람은 세종이 집현전을 통해서 키워낸 사람들이었고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이렇게 키워낸 학자들이 70여 명이나 됩니다. 또한 세종은 이들이 집현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당시로서의 파격적인 대우,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대가 한잔 받으시죠. 이 무슨 사람이 우려? 자, 여기가 집현전이 맞긴 맞습니까? 도대체 저것이 웬일입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시오.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한잔 하시겠소. 아닙니다. 전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밤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관청에서, 더구나 관청에서는 관리들이 술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야 그렇소. 하지만 전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잔쯤 하는 것은 눈 감아 주신다오.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 또래의 다른 관리들은 육조 관리나 언관이 되어 정치계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는 일이라고는 그야말로 책 속에 파묻혀 지내는 갑갑한 일이 아니오. 게다가 전하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알아준단 말이오. 세상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나 알아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소. 전하도 이런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게지요. 자자, 우리 한잔 합시다. 그럽시다. 아니 이건 귤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귤이 왕의 진상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소. 원래는 왕실에서만 드시는 귀한 거지요. 그런데 전하께선 가끔 몇 개씩 남기셔서 이 집현전으로 보내주신다. 정말 집현전 학자들을 아끼시기는 아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봐주는 일도 있나요? 덜어 있긴 하지요. 얼마 전에도 사헌부에서 우리들의 근무 실태가 태만하니 규차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를 허락지 않으셨다 하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얼마 전에도 이 정삼품 이상의 이 당상관들에게 이 상으로 말을 하사하셨는데 당 하관인 우리들에게도 말을 한 필씩 하사하셨다오. 이런 몇 가지 일화를 살펴보면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각별히 예우하며 또 사기를 높여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집현전 학자들도 이에 고무가 돼서 긍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정말 끔찍이 아꼈습니다. 집현전에서 밤늦도록 책을 보다 잠이 든 신숙주에게 자신이 입었던 털옷을 벗어서 덮어준 일화는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의 이런 태도에 조정의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헌부에서 집현전 학사들의 근무 실태가 태만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차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세종의 집현전 학사들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 수준에서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제도적으로 집현전 학사들에게 특전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관료들의 유급 휴가였던 사가독서였습니다. 사가 독서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세종 8년인 1426년 12월. 세종은 집현전 학사 권채, 신석견, 남수문 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너희가 직무로 인하여 독서에 전념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도록 하라.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이때부터 각자의 집에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독서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집현전은 특정한 업무가 주어진 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라는 그 성격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 사실은 집현전을 통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집현전의 관원들의 업무는 적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점은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만드는 집현전의 초기 목적과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은 이들에게 적절한 휴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사가독서제로 정착되면서 관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사가독서의 기배는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등 6명에게 돌아왔다. 세종은 이들을 진관사에서 공부하게 했는데 이를 상사독서라 했다. 이후 세조 때까지 37년간 사가독서를 했던 학자는 31명. 세종은 이들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독서에 전념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하지만 세조 때 집현전이 없어지면서 사가 독서도 폐지된다. 그랬다가 통호 독서당이 세워진 것이 그로부터 50년 후인 1507년 사대문에서 동남쪽으로 약 15리 지점인 현재 옥수동 근처에 있었다. 이 통호 독서당은 임진왜란 전까지 있었고 임진왜란 후에는 한강 병영 등에서 사가 독서가 계속됐다. 이렇게 해서 영조 때까지 사가 독서를 한 사람은 모두 300여 명이나 됐다. 점차 그 틀이 잡히면서 일정한 장소에 또 사가 독서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며 토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토론 자리에서는 특정한 주제가 논의되기도 했고 그러한 논의는 당연히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 입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율곡 2이다. 이 율곡도 선조 때에 통호 독서당에서 사가 독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해서 선조에게 바친 것이 바로 이의 개혁 정치 철학을 집대성한 통고문답이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율곡 2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 송강 정철, 서해 유성룡 등 조선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모두 사가 독서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길러내기 위해 시작했던 사가 독서는 이렇듯 조선시대 학자 배출을 위한 산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종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집현전 학사들의 학문은 깊어져 갔고 그런 결과로 수백 종의 연구 보고서와 50여 종의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와 책들은 모두 세종의 명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에서 펴낸 책을 살펴보면 세종이 집현전을 통해서 펼치려고 했던 정치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집현전에서 펴낸 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생에 관련된 실용서들이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향약집성방이다. 향약집성방의 편찬은 조선 사람의 병에는 조선의 약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신토부리 정신에서 시작됐는데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약재와 효과 그리고 처방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다. 삼강행실도 역시 집현전에서 펴낸 대표적인 실용서적이다. 집현전 학사 설순 등이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충신, 효자, 연료의 행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의 특징은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넣었다는 점인데 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들도 그림을 보고 좋은 풍속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실용서 못지않게 많은 책들이 유교 관련서들이다. 세종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유교 국가로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자치 통감이나 국조 오래의와 같은 책들이 바로 그런 목적에서 편찬된 책들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책들이 각 분야별로 역대 관련 자료를 모은 전문서들이다. 역대 병요도 그중 하나인데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의 전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조사 정리한 책이다. 모두 13권으로 된 역대 병요는 정인지의 감독 아래 유효통과 이석형이 집필했다. 이렇게 집현전에서 편찬한 책들은 의학, 풍속, 군사, 정치, 유교, 역사, 지리서 등 약 50여 종. 대부분 국가 통치와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 서적들이다. 즉, 세종의 정치가 유교 질서에 바탕을 둔 문화 정치, 그리고 민생 개선을 위한 과학 실용주의 정치였음을 집현전의 저술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이 한 권 나올 때마다 세종은 크게 기뻐하면서 궁궐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집현전 학사들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푸짐한 상을 내리곤 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이나 상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런 세종의 특별 대우는 오로지 집현전 학사들의 학구열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집현전 학사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세종 16년이다. 이때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꾸짖는다.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문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들으니 집현전 관원들이 모두 학문을 싫어하고 대간과 다른 부처로 전출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많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그대들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학술을 전업으로 하여 종신토록 이에 종사할 것을 스스로 다짐들 하시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주제별로 논문을 제출하고 그 평가 성적을 기록해서 월말에 보고하게 하는 등 연구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실제로 집현전 학사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 집현전에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가장 오래 한 사람은 정창손으로 22년, 그리고 최만리가 18년간 근무했다. 또한 최항이 17년, 그 외에 남수문, 박택년, 신숙주 등이 10여 년씩 근무했다. 당시 세종은 주로 태종 때부터의 원로들과 정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타관 전출 사건이 터져나왔던 세종 16년 당시만 해도 영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있던 황희와 맹사성의 나이는 각각 73세와 74세였다. 때문에 젊은 관료들의 인사 적체가 심했다. 그 중에서도 집현전이 가장 심했다. 뿐만 아니라 집현전은 관료로서 정치적 야망을 펼 수 없는 연구기관이었던 것이다. 학자는 곧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직업적인 학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도 집현전 같은 이런 연구기관에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국가의 그 직접적인 정치나 행정 문제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 대신들에게 맡기고 이 젊은 인재들은 국가 운영의 근본이 되는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장래에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큰 제목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바탕에서 조선 왕조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의 타관 전출을 막은 이유, 거기에서 우리는 세종이 집현전을 만든 보다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사들은 10년 혹은 20년 집현전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종으로서도 그 정도에서 학사들을 정치계에 복귀시켜 활용했다면
정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의 타관 전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현전 학사들에게 집현전에서 평생 동안 학문을 연구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종 이후 집현전 학사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집현전 시절 신숙주는 27의 나이로 일본에 다녀온다.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던 신숙주에게 세종이 내린 특별한 배려였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숙주는 성종때에 이르러 해동 제국기를 집필한다. 신숙주는 일본에서 전래된 문헌과 일본을 다녀온 견문을 바탕으로 해동 제국, 즉 일본의 오키나와, 큐슈, 대마도의 정세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동 제국기는 당시 15세기 조선과 일본 무로마치 막부와의 외교 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내는 물론 일본 사학계에서도 당시 일본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숙주는 죽기 전 성종에게 외와의 화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남긴다. 집현전 학사 신숙주는 임진왜란 100년 전에 이미 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을 간파했던 것이다. 세종이 키운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 이후 정계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세조가 즉위한 해 10월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영의정의 정인지, 좌의정의 이사철이 임명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조 판서의 정찬선, 예조의 김빈, 병조의 이계전, 형조의 박중림 등 집현전 학사들이 대거 등용된다. 이때부터 이들은 집현전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개혁과 제도 정부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기 시작한다. 그 상징적인 예가 경국대전으로 조선 최초의 성문법인 경국대전의 집필자는 서거정, 최항, 노사신, 강희맹, 임원로, 성임 등 전원이 집현전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집현전 학사들은 성종 때까지 정부 요직에 등용돼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다. 세종은 보다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집현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현전은 불과 37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이 집현전에 새긴 뜻은 그 이후 조선의 역사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조선 500년사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할 만한 시기가 3번 있습니다. 세종, 성종, 그리고 정조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세종은 물론이고 성종과 정조 역시 이 집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종은 문종 이후 어지러워진 조선 정치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정치 개혁을 시도한다. 그때 중심이 된 기관이 바로 홍문관이었다. 성종은 홍문관의 학자들을 모으고 문헌을 연구해서 왕의 자문에 응하게 했다. 그런데 성종 때의 이 홍문관은 바로 세종 때의 집현전을 본따서 만든 기관이었다. 정조는 환관과 매척의 횡포로 어지러워진 정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300년 전 집현전 학사 양성지의 제안에 따라 규장각을 세운다.
그리고 세종 때의 집현전처럼 인재들을 모아서 학문을 연구하게 한다. 당시 정조는 갱내불기, 즉 사람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말라는 근무 수칙을 내렸다. 그만큼 학문에 전념하라는 당부였다. 그리고 세종 성종대에 이어 다시 한번 조선의 전성기를 이룩한다. 이렇듯 조선의 전성기에는 집현전이 있었던 것이다.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당대의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했던 것은 이들을 당장 시급한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종은 조선 왕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보다 수준이 높았던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역사가 아주 오랜 나라였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중국 문화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종이 의도했던 것은 조선 왕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또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집현전에 물어보라. 세종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사들을 정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만든 대표적인 관청이었지만 오히려 집현전 학사들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주어 평생 학문에 전념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세종 32년만을 위해서 집현전을 만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있어 나라의 장래를 준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통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집현전을 만든 세종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세종을 조선의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불러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